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우와 같다. 우리는 튼튼한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 차의 나사가 이미 풀려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잊혀진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자 오래된 원한이 춤을 추는 무대였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벼랑 끝에 섰다. 강원도에 상한 도로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는 검은색 포르쉐 파나메라에 앞유리를 쉴 새 없이 때렸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과 물안개에 가려 한 치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강도연 씨, 속도 좀 줄이지 그래. 이러다 우리 소설의 결말이 빗길 교통사고로 비극적 사망이 되겠어. 조수석에 앉은 이수진이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특유의 비꼬는 듯한 유머가 섞여 있었지만 창백해진 손가락 끝은 그녀가 느끼는 공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가인 그녀에게도 이 상황은 텍스트로 적어내기엔 너무나 생생한 현실적 공포였다. 운전대를 잡은 강도현은 대답 대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전방에 굽이치는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수진의 농담에 내 운전 실력을 못 믿는 거야. 난 레이서 자격증도 있다고. 라며 능글맞게 받아쳤을 그였다. 하지만 지금 도현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과 기계적 진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상하다. 노면의 마찰 계수가 빗물 때문에 낮아진 걸 감안해도 차체의 반응이 너무 둔해. 도현은 건축가로서의 직관뿐만 아니라 기계와 구조에 대한 천재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다. 감속을 통해 코너를 돌 준비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 순간이었다. 팍! 페달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바닥까지 쑥 들어갔다. 제동이 걸리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도현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자 그의 IQ 160짜리 두뇌는 시간을 느리게 인식하며 초고속 연산을 시작했다. 수진아 꽉 잡아. 도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수진에게 더 큰 위기감을 주었다. 뭐 왜 그래? 브레이크가 파열됐어. 아니 누군가 끊어놓은 것 같아. 뭐 지금 농담할 때야. 수진이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가속도가 붙어 내리막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전방 300m 앞에는 급격한 헤어핀 커브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른쪽은 깎아지른 절벽, 왼쪽은 암벽이었다. 이 속도로 커브에 진입하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날아가거나 암벽에 충돌해 즉사할 것이 뻔했다. 계기판의 속도계는 시속 140km를 넘어가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얼음판이나 다름없었다. 젠장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먹혀. 도현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을 당겼지만 경고음만 울릴 뿐 차는 멈추지 않았다. 유압계통 전체가 손상된 것이 분명했다. 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소설 속 주인공들을 수없이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녀였지만 막상 자신이 그 상황이 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도현아, 우리 죽는 거야. 아니, 내가 계산했어. 안 죽어. 도현은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도로의 경사각 코너에 공률차의 무게중심, 그리고 빗길의 마찰력까지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엔진 브레이크로는 부족해. 마찰을 극대화해야 한다. 수진아 고개 숙여 충격이 올 거야. 도현은 기어 변속 패드를 조작해 강제로 저단 기어로 변속했다. 부앙,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RPM이 레드존까지 치솟았다. 차체가 요동쳤지만 속도는 아주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었다. 커브가 눈앞에 닥쳤다. 도현은 핸들을 꺾는 대신 차의 측면을 도로 옆 가드레일에 의도적으로 밀어붙였다. 금속과 금속이 맞부딪히며 끔찍한 굉음이 산속을 울렸다. 불꽃이 비처럼 튀어올랐다.
포르쉐의 매끈한 옆면이 가드레일을 긁으며 흉측하게 찌그러졌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고정했다. 가드레일과의 마찰력으로 속도를 강제로 줄이는 극도로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다. 차체는 덜컹거리며 튀어 올랐고 깨진 사이드미러 파편이 창문을 때렸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었다. 100km, 4.5m, 80km, 60km. 마침내 헤어핀 커브의 정점에서 도현은 타이밍을 맞춰 핸들을 급격히 꺾었다. 타이어가 빗물 위에서 미끄러지며 차체는 드리프트를 하듯 횡으로 미끄러졌다. 차의 후미가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으며 180도 회전했고 마침내 멈춰 섰다. 정적, 오직 빗소리와 거칠어진 엔진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도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핸들에서 손을 뗐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을 돌아보았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오, 너 방금 뭐 한 거야? 무슨 영화 찍어? 도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건축 구조학적으로 볼 때 가드레일의 탄성과 마찰 계수를 이용한 최적의 제동 방식이었어. 뭐 수리비는 꽤 나오겠지만 이 미친 인간아, 지금 수리비가 문제야. 수진이 도현의 어깨를 퍽 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에 맺힌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현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폭우가 온몸을 적셨다. 그는 차의 하부를 살폈다. 예상대로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절단되어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을 죽이려 했다. 누굴까? 도현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 운무루, 우루라 불리는 그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죽음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었다. 다행히 저택은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 차는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했다. 도현은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 수진에게 씌워주었다. 개우러 가야겠어. 다 왔으니까.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운무루. 구한말에 지어졌다는 이 저택은 한국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과 서양식 석조 건물의 벽체가 기묘하게 결합된 형태였다. 웅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괴하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핏줄처럼 덮고 있었고 낡은 정문은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다. 와, 분위기 한번 끝내주네. 내 다음 소설 배경으로 딱이야. 수진이 으스스한 몸을 떨며 말했다. 직업병이었다. 도현이 거대한 철제대문의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겁고 탁한 종소리가 저택 안쪽에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 옆에 작은 쪽문이 열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도련님 비페이 되시는 분도요. 검은 우산을 쓴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흠잡을 데 없는 개량 한복 정장을 입은 남자. 이 저택의 관리인이자 집사 박상철이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했다. 빗속에서도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시는 길에 별고는 없으셨는지요? 빗길이 험해 걱정했습니다. 박 집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다.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얼굴은 마치 시골의 인자한 아저씨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현은 놓치지 않았다. 박 집사가 그들의 엉망이 된 옷차림과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보며 아주 찰나의 순간 입꼬리를 실룩였다는 것을.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실망이었다. 그들이 살아서 도착한 것에 대한 실망. 차가 좀 말썽이라서요. 폐차시켜야 할 것 같네요. 도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의 눈은 박 집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저런 쯧쯧. 큰일 날 뻔하셨군요. 조상님들께서 보살피신 모양입니다.
박 집사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따뜻한 차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박 집사의 안내를 받아 저택에 정원을 걸었다. 정원은 기이할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름답다기보다는 인위적이었다. 일본식 정원처럼 모래와 바위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바위들이 마치 웅크린 짐승들처럼 보였다. 이 꽃들은 뭐죠? 도연이 전권 한 구석에 피어있는 붉은 꽃들을 가리켰다. 그는 꽃꽂이가 취미일 만큼 식물에 해박했다. 석산 리코리스 라디아타입니다. 흔히들 피안화라고 부르지요. 박 집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죽음의 꽃, 집들의 심기엔 좀 불길하지 않나요? 수진이 불쾌한 듯 물었다. 할머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꽃과 잎의 운명이 아름답다고 하셨지요.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묵은 나무 냄새와 향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다. 높은 천장에는 서양식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지만 벽에는 동양화와 탈들이 걸려 있어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방은 2층 서쪽 끝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짐은 제가 나중에 챙겨 오도록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박 집사가 그들을 안내한 방은 앤티크 가구들로 채워진 고풍스러운 침실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주방에서 저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삼계탕을 특별한 약재를 넣어 끓이고 있습니다. 박 집사가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지는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 아저씨 뭔가 좀 소름 끼치지 않아? 너무 친절해서 더 이상해. 도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을 떼어내고 그 뒤를 살피거나 바닥을 두드려보며 구조를 파악했다. 친절한 게 아니야. 관찰하고 있는 거지. 도현이 나직하게 말했다. 관찰. 응. 우리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도현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정원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다. 박 집사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들이 있는 2층 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도현은 보았다. 빗물에 젖은 박 집사의 얼굴에 서려 있는 웃음기 싹 가신 싸늘한 사리를. 수진아. 응. 오늘 저녁 아무것도 먹지 마. 내가 컵라면 끓여줄게. 뭐 여기까지 와서 컵라면이야. 나 삼계탕 좋아하는데. 내 말 들어. 이 집에는 요리사가 나 하나로 충분해.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뒤돌아보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꽂을 때의 그 부드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냥터에 들어온 것을 직감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도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만년필을 꺼냈다.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분해하여 얇고 날카로운 송곳 같은 도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늘 밤 문단속 철저히 해. 이 집의 설계도 뭔가 이상해. 내가 알던 할머니의 집과는 달라. 도현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보았던 저택의 청사진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방금 올라오며 확인한 복도의 길이와 방의 배치가 기억 속의 도면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벽 뒤에 공간이 있다. 숨겨진 통로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조를 변경했다. 환영한다 손자야.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아니, 그것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집 자체가 내는 삐걱거림이었다. 도현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걱정 마. 내 IQ와 너의 추리력이면 귀신이든 살인마든 다 잡아낼 수 있어. 넌 그냥 내 뒤에서 범인 지목이나 해. 수진은 피식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그래, 탐정조수 잘 부탁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밤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운무루의 끔찍한 비밀은 이제 막 그 아가리를 벌렸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굉음을 내며 저택을 뒤흔들었다.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다.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살아서 반드시 아내를 지키고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건축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아침 안개는 운무루 윤우루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택 전체를 하얗게 삼키고 있었다. 창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세상이었지만 부엌에서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냄새 좋은데 우리 강 건축가님 아침부터 실력 발휘 좀 하셨나? 이수진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대한민국 1%의 재벌 3세이자 천재 건축가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강도현은 핑크색 프릴이 달린 앞치마, 분명히 할머니의 것이었다. 를 두른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말이를 뒤집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콩나물국과 갓 지은 밥, 그리고 그가 직접 담근 깍두기가 놓여 있었다. 일어나서 어제 그 난리를 겪고도 잠은 잘 자더라. 도연이 뒤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그의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지휘봉을 든 메스트로처럼 우아했다. 내가 원래 멘탈이 좀 강하잖아. 그리고 네가 지켜준다며. 수진이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다. 근데 그 앞치마 진짜 취향 독특하다. 팬들이 알면 기절하겠네. 기능성이라고 해두지. 기름 튀는 걸 막아주니까. 도현은 접시를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박 집사가 아침을 준비하겠다는 걸 내가 물렸어. 당분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마. 수진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칫했다. 어제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알았어. 근데 너 요리 실력이 더 늘었다. 콩나물국 간이 예술인데 개운축이나 요리나 똑같아. 재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는 거니까. 국물 농도와 염도의 밸런스가 황금 비율이지. 도현이 진지한 얼굴로 요리 이론을 설파하자 수진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이 남자의 이런 엉뚱하고 가정적인 면이 좋았다. 밖에서는 냉철한 천재지만 내 앞에서는 그저 따뜻한 밥을 해주는 남편. 식사를 마친 후 도현은 거실 한편에서 분재를 다듬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전지가위를 든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이 소나무 가지치기가 엉망이야. 빛을 받아야 할 부분을 다 가리고 있어. 도연이 툭 하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냈다. 그때였다. 과당탕. 거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육중한 샹들리에의 장식 하나가 수진의 머리 바로 옆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기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도현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 수진을 감싸 안았다. 수진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냥 놀라서. 수진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불과 5cm 차이였다. 조금만 옆에 서 있었어도 머리가 깨졌을 것이다. 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수진을 소파에 앉히고 떨어진 장식을 살펴보았다. 수정으로 된 무거운 장식이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샹들리에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다. 도현은 식탁 의자를 밟고 올라가 절단면을 확인했다. 금속 피로에 의한 자연 파괴 아니야. 절단면은 너무나 매끄러웠다. 누군가 펜치 같은 도구로 미리 흠집을 내놓았고 무게를 견디다 못해 지금 떨어진 것이다. 어제 브레이크 파열과 같은 수법. 낡아서 그런가 봐. 내가 나중에 손볼게. 도연은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다. 수진을 더 공포에 떨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경고인가? 아니면 진짜 죽이려는 건가? 그때 거실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박상철 집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큰 소리가 나서 도현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박 집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샹들리에가 떨어졌네요. 관리가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바로 치우겠습니다. 박 집사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도현은 그의 눈동자가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보며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아쉬움의 떨림이었다. 아니요, 제가 치우죠. 그리고 집사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아내가 놀라서 기력이 없을 테니. 도현의 말에 박 집사가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을 위해 특별 보양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운무르의 다이닝룸은 촛불로 밝혀져 있었다. 긴 식탁 위에는 호화로운 한정식 코스가 차려졌다. 박 집사는 은쟁반에 담긴 탕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오골계와 각종 약재를 넣고 6시간 동안 고아낸 삼계탕입니다. 특히 사모님 국에는 심신 안정에 좋은 산삼 배양근을 더 넣었습니다. 박 집사는 수진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진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와, 냄새 좋다. 진짜 몸보신 되겠는데.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타그. 도현이 재빨리 손을 뻗어 수진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 에우, 왜 그래. 수진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도현은 대답 없이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분석했다. 인삼의 쌉싸름한 향 닭고기에 고소한 향 대추에 단내,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는 톡 쏘는 듯한 아몬드 향과 비릿한 풀 냄새. 도현의 뇌내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회전했다. 이 냄새는 일반적인 약재의 향이 아니었다. 두국고추초, 그리고 청상아리 계열의 화학물질,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이었다. 강한 한약 냄새로 교묘하게 가렸지만 도현의 예민한 후각을 속일 순 없었다. 도현은 수진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집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서늘했다. 집사님, 내 도련님. 박 집사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국물 육수를 낼 때 무엇을 쓰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황기대추, 인삼, 그리고 초차우도 넣으셨군요. 박 집사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굳어졌다. 초라니요. 그건 독초 아닙니까? 제가 감히 그런 것을... 아니요, 냄새가 납니다. 아주 짙게요. 게다가 이 국물의 색깔, 은수저가 아주 미세하게 검게 변하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도현은 수저를 들어 촛불에 비추었다. 수저 끝부분이 검푸르게 산화되어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독이라고. 집사님은 모르셨나 봅니다. 초우는 법제 독을 제거하는 과정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요. 아니면 알면서도 넣으신 겁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 집사는 침묵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 젊은 도련님이 단순히 건축만 하는 샌님인 줄 알았는데 약초와 화학 지식까지 갖추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제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약재상에서 섞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집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뻔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지금 경찰을 불러도 실수라고 우기면 그만이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뚝배기를 들어 박 집사의 발치에 쏟아버렸다. 촤. 검은 국물이 바닥을 적셨다. 실수라니 다행이군요. 하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도현은 허리를 숙여 박 집사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때는 이 국물을 집사님이 전부 마시게 될 겁니다. 남김없이 도현은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가자, 수진아. 입맛 떨어졌다. 방에 가서 컵라면이나 먹자. 두 사람은 식당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아, 정말 독이었어. 응, 치사량이었어. 도현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제 확실해졌어. 우린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타깃이야. 방으로 돌아온 도현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문틈에 종이 조각을 끼워두었다. 외부에서의 침입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다. 수지나 이 집,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해. 하지만 지금 당장 도망칠 순 없어. 차도 고장났고 밖은 폭우고 전화도 불통이야. 산속의 기지국 문제인지 아니면 누군가 전파를 차단한 것인지 스마트폰은 서비스 안 됨 표시만 뜨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꼼짝없이 당해야 해? 수진이 울먹였다. 아니, 도연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지. 넌 소설 쓸 때 범인을 어떻게 잡아? 증거를 찾고 알리바이를 깨고 심리적 허점을 찌르지. 바로 그거야. 박 집사가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는지 그 동기를 찾아야 해. 그리고 이 집의 구조. 내가 아는 도면과 다른 그 숨겨진 공간에 답이 있을 거야. 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저택의 평면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전쟁이야. 넌 펜으로 난 머리로 싸우는 거야. 강 건축가와 이 작가의 합동작전 시작하자고. 도현의 든든한 말에 수지는 조금 안심이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 숨은 사례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주방에서는 박 집사가 깨진 뚝배기 조각을 치우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제법이군 도련님. 하지만 언제까지 그 명석한 두뇌로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은 더 재밌는 손님이 오실 텐데.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도현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앳된 얼굴의 하녀. 박 집사의 어머니였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슬퍼 보였다. 기다리세요, 어머니. 아마 미온이 서죠. 이까거도 아까 그 길에 꼭 가야다. 이 집에 꼭 갈 건데는 가디아의 모든 가집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라도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드릴게요. 박 집사의 손에서 사진이 구겨졌다. 운무루의 밤은 깊어가고 핏빛 복수극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운무루. 이문호래를 감싸고 있던 폭우는 그쳤지만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끈적하고 불투명한 안개였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저택의 아침은 여전히 밤처럼 어두웠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거웠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거친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였다. 강도현과 이수진은 현관 앞에 서서 도착한 택시를 바라보았다.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도현의 여동생 강지우였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명품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눈 밑이 검게 물들어 있었다. 평소 재벌가의 막내딸로서 당당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비에 젖어 날개가 꺾인 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우야. 도현이 한 걸음에 달려가 동생을 부축했다. 오빠. 지우는 도현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그 사람이 나를... 도현은 말없이 동생을 안아주었다. 지우는 최근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하고 회사 자금 횡령 누명까지 쓴 상태였다. 도현은 그것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공작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동생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때 현관의 그림자 속에서 박상철 집사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솜처럼 부드럽고 축축했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제 이곳은 안전합니다. 제가 그리고 도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우가 고개를 들어 박 집사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업어 키워준 부모님보다 더 친밀했던 사람. 박 집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가식적인 슬픔은 지우의 무너진 멘탈을 파고들기에 완벽했다. 집사 아저씨. 지우는 도연의 품에서 빠져나와 박 집사의 옷자락을 잡았다.
도현은 텅 빈 자신의 팔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묘한 이질감이 들었다. 수진은 한 발 물러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설가의 관찰은 얀이 발동했다. 이상해. 보통 저 상황이면 오빠한테 의지하는 게 정상 아니야. 박 집사를 보는 눈빛이 마치 구원자를 보는 것 같아. 수진은 박 집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1mm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이 덫에 걸렸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오후가 되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지우는 2층 객실에 짐을 풀었다. 박 집사는 따뜻한 허브차를 쟁반에 담아 지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가씨 마음을 진정시키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지우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박 집사는 침대 옆 협탁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가씨를 손가락질해도 이 늙은이는 아가씨 편입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멍청해서. 아닙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박 집사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쓰셨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 아니 오빠분 말입니다. 도련님의 사업 확장을 막느라 가용자금을 그쪽에 다 묶어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의 파혼 문제를 해결할 합의금이 없었던 게 아니지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겁니다. 그럴 리가.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죠. 하지만 재벌가의 사랑은 때로 잔인한 법입니다. 장남과 차녀, 그 무게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저택도 보십시오. 결국 도련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 집사의 말은 독이 묻은 바늘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렀다. 팩트와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은 이간질이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없던 지우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빠는 다를 거야. 오빠는 나를 아껴. 물론입니다. 하지만 도련님 옆에 있는 그 여자 이수진 작가.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아가씨를 보던 눈빛이 차갑지 않던가요? 혹시라도 아가씨가 이 집에 눌러앉아 유산을 나눠 가질까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박 집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찻잔을 지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약이 됩니다. 그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이 아니라 증오를 키우는 걸음이었다. 시후에 한편 도현은 저택 뒤편에 있는 낡은 온실로 향했다. 그는 요리뿐만 아니라 식물을 가꾸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었지만 지금 온실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온실 지하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저택의 배수관 설계도면을 보면 이쪽으로 연결되는 미지의 라인이 있어. 온실은 유리창이 대부분 깨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글처럼 변해 있었다. 습한 공기 속에 썩은 식물내 냄새가 진동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전지가위를 꺼냈다. 날카롭게 벼려진 전문가용 가위였다. 그는 덩굴을 헤치며 바닥을 살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나 고양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무게가 실린 발소리. 도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옆으로 굴렀다. How weak. 무언가 묵직한 것이 그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 온실 기둥에 박혔다. 쇠파이프였다. 도현이 고개를 들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체격으로 보아 박 집사는 아니었다. 덩치가 훨씬 크고 근육질인 전문적인 깡패나 용역처럼 보였다. 누구냐? 도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괴하는 대답 없이 쇠파이프를 다시 휘둘렀다. 붕붕거리는 파열음이 위협적이었다. 도현은 빠르게 주변을 스캔했다. 도망칠 곳은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면 제압해야 했다. 상대의 키는 180cm, 1cm, 체중 90kg 이상. 리치가 길다. 정면 승부는 불리해. 도현의 두뇌가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건축가가 건물의 하중과 구조를 계산하듯 그는 상대의 근육 움직임과 무게중심을 계산했다. 괴한이 다시 한번 크게 파이프를 내려쳤다. 도현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품으로 파고들었다. 상대의 힘이 가장 강한 타격점을 피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감한 선택이었다. 도현의 손에 들린 전지가위가 빛을 발했다. 그는 가위의 날을 펴지 않고 뭉툭한 부분으로 상대의 손목 관절, 수금골을 정확히 가격했다. 이옥,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놈은 곧바로 반대쪽 주먹을 날렸다. 도현의 광대뼈를 스치고 지나갔다.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현은 몸을 회전시키며 로우킥으로 상대의 오금 무릎 뒤쪽을 걷어찼다. 중심이 무너진 괴하연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틈을 타 도현은 전지가위의 날을 펼쳐 괴한의 목덜미, 바로 옆 경동맥 1cm 거리에 꽂아 넣었다. 찌르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괴한의 살에 닿았다. 움직이면 동맥이 끊어진다. 누가 보냈어? 도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가웠다. 평소 꽃을 다듬고 찌개를 끓이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괴한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위로 휘둘렀다. 이 미친 새끼가. 도현이 황급히 팔을 들어 막았다. 스윽. 날카로운 칼날이 도현의 왼쪽 팔뚝을 길게 그었다. 셔츠가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도현은 고통을 참으며 괴한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괴한이 기절했다. 도현은 상처를 부여잡았다. 꽤 깊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뚝뚝 떨어졌다. 젠장. 그는 셔츠 소매를 찢어 지혈을 했다. 괴한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신분증은 없었다. 대포폰 하나만 나왔을 뿐이다. 박 집사가 고용한 놈인가? 아니면 제3의 세력. 어쨌든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개구멍이 있다는 뜻이야. 도현은 쓰러진 괴한을 덩굴 속에 숨겨두고 빗물바디통에 고인물로 대충 피를 닦아냈다. 수진이가 알면 기겁할 텐데 그는 피 묻은 셔츠를 벗어 덤불 속에 숨기고 온실 구석에 있던 작업용 점퍼를 걸쳤다. 다행히 점퍼는 두꺼워서 피가 배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표정을 갈무리했다. 지금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녀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아침보다 더 살벌했다. 도현은 점퍼를 입은 채 식탁에 앉았다. 집 안에서 무슨 점퍼야 춥니? 수진이 물었다. 에어 온실에 다녀왔더니 좀 으스스하네. 감기 기운이 있나 봐. 도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왼팔을 식탁 아래로 내린 채였다. 지우는 식사 내내 도현과 수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침에 그 연약했던 눈빛이 아니었다. 도끼에 찬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오바, 지우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왜 그래, 지우야? 입에 안 맞아. 이 집 할머니가 나한테 주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오빠도 그러라고 했잖아. 도현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유언장에. 유언장, 지우가 코웃음을 쳤다. 그거 오빠가 조작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랑 짜고. 강지우, 너 말 다 했어.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도현 씨가 그럴 사람이야. 그리고 유언 공증이 장난인 줄 알아. 언니는 빠져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아, 언니도 한통속이지. 내 불행을 틈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여기 온 거잖아. 쥐의 말은 선을 넘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지우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 것 같으니 올라가서 쉬어.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하지만 식탁 아래서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날 미친년 취급하지 마두고 봐. 내 몫은 내가 찾을 거야. 그게 누구든 방해하면 가만 안 둬. 지우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식당을 나갔다. 정적만이 남은 식탁.
구석에 서 있던 박 집사가 다가왔다. 저런 아가씨께서 충격이 크신 모양입니다. 제가 가서 달래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는 정중히 인사하고 지우를 따라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러 가는 인형사처럼 보였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현아, 내 동생 왜 저래?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들어올 때랑 눈빛이 달라. 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과다출혈 때문인지 시야가 조금씩 흐려졌다. 박 집사 짓이야. 지우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그리고 지금 쫓아내면 지우는 갈 곳이 없어. 우리가 지켜봐야 해.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다. 도현아, 수진이 그를 부축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도현의 왼팔에 닿았다.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 수진이 손을 떼어보니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이게 뭐야? 도현아, 너 다쳤어. 수진의 비명에 도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쉿, 박 집사가 들어. 별거 아니야. 그냥 장미가시에 찔린 거야. 장미가시 피가 이렇게 나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집에는 가시가 아주 많은 꽃들이 살거든. 도현은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오늘 밤 그 온실 지하를 확인해야 한다. 그곳에 이 미친 연극을 끝낼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2층 난간에서 박 집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1단계 완료. 남자는 부상, 여자는 공황, 남매는 분열. 2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집사의 스마트폰 불빛만이 뱀의 눈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운무르의 서재는 마치 시간의 무덤 같았다. 높은 천장까지 닿아 있는 책장에는 수천 권의 장서들이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부유하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정막을 더했다. 이수진은 사다리에 올라가 책장 꼭대기에 있는 먼지 쌓인 청사진통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서는 강도현이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있었다. 도현아, 이거 봐봐. 1970년도 개축 당시의 도면이야. 수진이 탁자 위에 커다란 도면을 펼쳤다. 푸르스름한 종이 위에는 하얀 선들로 저택의 복잡한 구조가 그려져 있었다. 도현은 거즈를 입에 문 채 도면으로 다가왔다. 건축가의 눈이 도면 위를 빠르게 훑었다. 1층, 로비 2층 복도, 그리고 지하 보일러실. 평범한데 도현이 중얼거렸다. 아니, 작가의 눈으로 봐봐. 여기 2층 서쪽 복도 길이. 수진이 손가락으로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외부 벽체 길이는 25m야. 그런데 내부 방들의 가로 길이를 다 합치면 22m밖에 안 돼. 벽 두께를 감안해도 2m 이상이 남아. 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를 가져와 비율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맞아.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데드스페이스가 있어. 단열을 위한 공기층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어. 게다가 이 부분, 도현은 1층 주방과 지하실 사이에 배관도를 짚었다. 상수도 파이프라인이 굵어지다가 여기서 갈라져. 메인 파이프는 보일러실로 가는데 서브 파이프 하나가 벽 속으로 사라져. 벽 속에 물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네. 아니면 감금되어 있거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였다. 저택의 조명이 깜박거리더니 팟하고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정전인가 수진이 도현의 옷자락을 잡았다. 기다려. 비상발전기가 돌 거야. 하지만 1분이 지나도 정의는 들어오지 않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대신 저택 깊은 곳에서 웅궁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지하 배전반을 보고 올게. 넌 여기서 문 잠그고 있어. 아무도, 심지어 지우나 박집사라도 문 열어주지 마. 도현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서재를 나섰다. 어둠 속의 복도는 괴물의 식도처럼 길고 좁아 보였다. 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습기로 미끄러웠다. 도현은 왼팔의 통증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지하실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배전반이 있는 구석으로 향했다. 배전반 덮개가 열려 있었고 전선들이 어지럽게 잘려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끊었어. 도현이 끊어진 전선을 확인하려는 순간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누구야? 도현이 뒤를 돌아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빗장을 지른 것이 분명했다. 스윙.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환기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맑은 수돗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끈적한 액체였다. 기름 도현이 바닥에 고인 액체를 찍어 냄새를 맡았다. 아니었다. 이것은 고농도의 산업용 세척액과 물이 섞인 것이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끊어진 전선 하나가 뱀처럼 널려 있었다. 배전반에서 지직거리며 푸른 불꽃이 튀었다. 감전이다. 물이 차오르면 바닥에 널린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를 것이다. 밀폐된 공간, 전도성 액체, 그리고 고압 전류. 완벽한 전기의자나 다름없었다. 도현의 심장이 요동쳤다. IQ 160위에 두뇌가 생존을 위한 계산을 시작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그 안에 전류를 차단하거나 문을 열어야 했다. 박상철, 내 놈이 설계한 함정이 이거냐? 도현은 주위를 둘러봤다. 눈에 띄는 도구는 낡은 파이프 렌치 하나와 고무장화 한 켤레뿐이었다. 그는 재빨리 고무장화를 신었다. 절연체인 고무가 그를 1차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하지만 수위가 장화 높이를 넘어서면 끝이다. 그는 렌치를 들고 배전반으로 다가갔다. 메인 차단기를 내려야 했다. 하지만 차단기 손잡이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직접 쇼트를 내서 퓨즈를 끊어야 해. 미친 짓이었다. 젖은 상태에서 고압선에 금속을 갖다 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다. 도현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렌치 손잡이를 감쌌다. 젖지 않은 안감이 손에 닿도록 최대한 두껍게 말았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바닥의 물이 이미 장화 굽까지 차올랐다. 찌릿. 다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미세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척했다. 수진아 제발 나 좀 믿어라. 도현은 기합을 지르며 렌치를 배전반의 메인 단자 두 곳에 동시에 내리찍었다. 과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눈부신 섬광이 지하실을 집어삼켰다. 도현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그는 벽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잠시 후 쏟아지던 물줄기가 멈췄다. 전기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도현은 쿨럭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그의 그을음에 덮였고 오른손은 화상을 입어 벌겋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철문으로 다가갔다. 전기가 끊기면서 전자식 잠금장치 럭크의 자력이 해제되었을 것이다. 그는 렌치로 문틈을 쑤셔넣고 지렛대의 원리로 힘껏 제쳤다. 문이 열렸다. 도현은 복도로 기어나왔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놈들은 나를 여기에 가둬두고 수진이를 노릴 것이다. 수진아. 도현은 고통을 무시하고 2층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예. 같은 시각 서재에 혼자 남은 수진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도현이 말한 2미터의 공간. 그곳이 자꾸만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비추며 2층 복도 끝 문제의 벽 앞에 섰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참나무 벽이었다. 하지만 작가의 직감은 이곳이 이야기의 전환점, 플롯 포인트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수진은 벽을 두드려 보았다. 통통. 다른 벽과는 소리가 달랐다. 아니, 비어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장식품들을 살폈다. 낡은 유화 그림, 골동품 시계, 그리고 벽에 고정된 촛대, 추리 소설의 클리셰.
범인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열쇠를 숨긴다. 수진의 시선이 바닥 걸레바디 몰딩에 머물렀다. 유독 한 부분의 나무색이 짙었다. 손때가 묻은 것이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몰딩을 살짝 눌렀다. 뜨달깍.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회전하며 열렸다. 자샤스다. 그 안에는 좁고 가파른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마치 괴물의 목구멍 같았다. 수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도연을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도연은 오지 않고 있었다. 만약 도연이 당했다면 내가 여기서 단서를 찾아야 그를 구할 수 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계단은 나선형으로 지하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도연일까? 도연아, 나 여기. 수진이 반가운 마음에 뒤를 돌았다. 하지만 플래시 불빛에 비친 얼굴은 도연이 아니었다. 강지우였다. 지우는 촛대 하나를 손에 든 채 텅 빈 눈동자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우야, 너 거기서 뭐해? 여기 좀 봐. 비밀 통로가 있었어. 수진이 다급하게 손짓했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박 집사 아저씨 말이 맞았어. 무슨 소리야. 언니랑 오빠는 이 집의 비밀을 캔에서 다 팔아먹으려는 거야. 할머니가 남긴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강지우, 정신 차려. 박 집사가 널 속이는 거야. 우린 널 보호하려는 거라고. 교진말. 지우가 소리를 질렀다.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회사에서도 쫓아내고 이제는 이 집에서까지 내쫓으려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지우의 눈에서는 광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한 걸음씩 수진에게 다가왔다. 지우야, 오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수진이 뒷걸음질 쳤다. 발뒤꿈치가 계단 끝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성역이야. 외부인은 들어올 자격 없어. 지우가 들고 있던 촛대를 휘두를 듯이 위협했다. 수진이 흠칫 놀라 몸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었다. 악!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몸이 벽과 계단에 부딪히며 끔찍한 통증이 전해졌다. 그녀는 바닥까지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기 직전 위를 올려다보았다. 열린 벽 틈 사이로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박 집사의 모습이 보였다. 박 집사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이제 불청객들은 조용해지겠군요. 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 집사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다. 윙! 회전벽이 다시 돌아가며 닫히기 시작했다. 빛이 점점 사라졌다. 안 돼, 도연아. 수진의 절규는 닫히는 벽 너머로 묻혔다. 쾅! 완벽한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레디트! 도연이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서재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수진아, 이 수진. 도현은 미친 듯이 서재를 뒤졌다. 그녀는 없었다. 탁자 위에 펼쳐진 도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도현은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액정이 깨져 있었다. 그리고 벽 근처에서 수진의 머리끈 하나를 찾아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늦었어. 화상을 입은 오른손이 욱신거렸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벽에 귀를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벽 너머에 수진이 있다. 그리고 그때 복도 스피커를 통해 박 집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련님, 생명력이 참 끈질기시군요. 그 정도 전압이면 심장이 멈췄을 텐데. 도현은 CCTV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서 있었다. 수진이 어디 있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널 죽여버리겠어. 죽인다라. 하하하. 도련님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사모님은 지금 이 집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죄인들을 가두던 참회의 방이지요.
당장 문 열어. 그건 곤란합니다. 대신 게임을 하나 제안하죠. 이 집은 도련님 가문의 유산이자 할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퍼즐입니다.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찾아보십시오. 날이 밝기 전까지 사모님을 찾지 못하면 그 방에는 산소 대신 물이 차오르게 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가씨가 직접 스위치를 누르실 예정입니다. 박상철. 그럼 건투를 빕니다. 부디 할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기를. 방송이 끊겼다. 도현은 피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절망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흥분한 뇌를 식혀야 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로 무장해야 했다. 그는 다시 도면을 보았다. 수진이 지적했던 그 공간, 그리고 자신이 발견했던 배관의 흐름. 기다려, 수진아. 이 집의 설계자가 누구든 내가 다 부수고 널 찾아낼 거야. 도현은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는 식칼이나 무기가 아닌 공구함에서 망치와 정, 그리고 드릴을 챙겼다. 이제부터는 건축이 아니라 해체 디컨스트럭션이었다. 번개가 치며 창문 밖으로 도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마치 악마와 싸우러 가는 전사의 형상처럼 보였다. 운무루의 밤은 이제 살육의 밤으로 변하고 있었다. 운무루, 유무로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저택의 그림자가 흉측하게 비틀거렸고 천둥 소리는 곧 벌어질 살육전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강도현은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그을린 피부와 핏자국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배제한 완벽한 사냥꾼의 눈이었다. 그는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빠르게 스캔했다. 식칼, 리치가 짧아, 프라이팬, 방어용으로는 좋지만 타격력이 부족해. 그의 시선이 다용도실 구석에 놓인 공구함과 정원 관리용품에 멈췄다. 그는 두꺼운 요리 잡지 몇 권을 가져와 팔뚝과 정강이에 대고 덕트 테이프로 단단히 감았다. 칼날을 막아줄 임시보호대 아르멀이었다. 오른손에는 묵직한 망치, 하머를 왼손에는 날카롭게 갈린 전동 드릴을 쥐었다. 허리춤에는 다용도실에서 찾은 휴대용 가스토치와 식용유가 담긴 스프레이통을 찼다. 박상철, 네가 이 집을 요새로 만들었다면 나는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공성병기가 되어주마. 도현이 주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참배, 2층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 박 집사가 고용한 용역 깡패 3명이 야구 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었다. 도련님, 여기서 멈추시죠. 더 올라오시면 우리도 봐드릴 수가 없는데. 리더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혀로 핥았다. 도현은 대꾸 없이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두 걸음. 이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덩치가 칼을 높이 쳐들고 달려들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단순하고 무식한 공격이었다. 도현은 피하지 않았다. 칼날이 내려오는 순간 잡지로 감싼 왼쪽 팔뚝을 들어 칼을 받아냈다. 배역. 칼날이 두꺼운 잡지층에 박혀 멈췄다. 덩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현은 오른손의 망치를 휘둘렀다. 타격점은 머리가 아닌 덩치의 무릎 관절이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덩치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도현은 쓰러지는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나머지 두 놈이 당황하며 동시에 덤벼들었다. 죽여! 야구방망이가 도현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도현은 몸을 낮춰 피하며 전동 드릴에 스위치를 켰다. 윙! 고속으로 회전하는 드릴날이 방망이를 든 사내의 허벅지를 파고들었다. 으악! 살점이 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제압이었다. 도현은 비명을 지르는 사내를 발로 차서 뒤따라오던 마지막 놈과 부딪히게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놈은 동료들이 순식간에 피떡이 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괴물 같은 새끼. 도현은 피 묻은 드릴을 든 채 천천히 다가갔다. 길을 비켜. 아니면 네 다리도 뚫어줄까. 놈은 칼을 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도현은 숨을 골랐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때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단하군요, 도련님. 펜만 굴리던 분인 줄 알았더니 제법 야성미가 넘치십니다. 하지만 무력만으로 해결될까요? 갑자기 복도 양쪽 벽의 환기구에서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최루가스였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과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굴럭굴럭 시야가 흐려졌다. 이대로라면 질식하거나 무력화되어 잡힐 것이다. 도현은 옷소매로 코를 막고 주변을 살폈다. 이 집의 공조 시스템 설계도 중앙 제어 방식이다. 공기는 기압 차이로 흐른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보았다. 밖은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즈바람 드라프트를 이용한다. 도현은 망치를 들어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와장창. 거대한 유리가 깨지며 폭풍우가 복도로 들이닥쳤다. 강력한 바람이 순식간에 복도 안의 가스를 휩쓸고 나갔다. 신선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다. 도현은 빗물에 젖은 채 다시 일어섰다. 내 수법은 너무 낡았어, 박상철. 도현은 마침내 수진이 사라진 2층 서쪽 복도 끝에 도착했다. 비밀 통로가 숨겨진 그 벽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다. 강지우. 그녀는 양손으로 엽총을 들고 도현을 겨누고 있었다. 아버지의 수집품 중 하나였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오지마, 오지마 오바. 지우가 소리쳤다. 그녀의 뒤에는 굳게 닫힌 비밀의 문이 있었다. 지우야, 총 내려놔.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도연이 천천히 손을 들고 다가갔다. 다가오지 마쏘라고 했어. 박 집사 아저씨가 그랬어. 오빠가 날 정신병동에 가두려고 온 거라고.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세뇌와 공포 그리고 피해의식이 뒤섞여 그녀를 완전히 갉아먹고 있었다. 도현은 가슴이 아팠다. 한때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웠던 동생이 한 늙은이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지우야, 내 눈을 봐. 내가 널 가둘 사람으로 보여.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웃기지 마. 가족이라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힘들 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 그 여자랑 히덕거리고 있었잖아. 당. 지우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도연의 머리 옆을 스쳐 벽에 박혔다. 섞고 가루가 흩날렸다. 진짜 실탄이었다. 도현은 멈칫해했다. 지우는 다시 장전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칠 기세였다. 박 집사가 널 이용하는 거야. 그놈은 우리 할아버지의 핏줄이야. 그놈의 목표는 우리 남매가 서로 죽이고 이 유산을 차지하는 거라고. 기우진 말마 아저씨는 내 편이야. 지우가 다시 총구를 겨눴다.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도연은 결단해야 했다. 동생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제압해야 한다. 도연은 품에 있던 식용유 스프레이를 꺼냈다. 그리고 가스토치를 켰다. 미안하다, 지우야. 도현은 토치 불꽃 앞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화르륵. 거대한 불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화염방사기 같은 효과였다. 지우를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놀란 지우가 주춤하며 눈을 감았다. 그 찰나의 순간 도현은 불길을 뚫고 달려들었다. 그는 지우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리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엔더브와 이거 놔. 지우가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다. 도현은 지우의 뒷목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다. 지우의 몸이 축 늘어지며 기절했다. 도현은 기절한 지우를 아나 복도 옆 빈방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방문을 밖에서 잠갔다. 나중에 모든 게 끝나면 그때 사과할게.
지금은 자고 있어라. 녜프트. 이제 남은 건 비밀의 문뿐이었다. 도현은 다시 벽 앞에 섰다. 회전벽은 굳게 닫혀 있었다. 틈새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도현은 벽을 두드려 구조를 파악했다. 벽 자체는 방탄 소재로 보강되어 있어 망치로도 뚫기 힘들었다. 하지만 건축가인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구조물에는 응력 집중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포인트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해 보이는 곳, 옆에 가장 약한 연결 부위가 존재한다. 그는 벽 자체가 아니라 벽을 지탱하고 있는 문틀의 경첩 H인제이 있는 지점을 찾았다. 그리고 드릴로 그 지점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윙! 드릴날이 나무를 뚫고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구멍 안에 정치젤을 박아넣고 망치로 내리쳤다. 끽깡깡깡. 온 힘을 다한 망치질이 이어졌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열려라, 열려라, 제발. 콰직. 마침내 내부의 잠금장치, 지지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벽이 덜컹거렸다. 도현은 벽 틈새에 쇠지렛대 빠루를 끼워넣고 온몸의 체중을 실어 젖혔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끼기끼끽. 금속이 비틀리는 소음과 함께 마침내 벽이 억지로 열렸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 비린내가 확 풍겨왔다. 아래쪽에서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아, 저 아래 깊은 곳에서 희미하고 힘없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진아, 지금 갈게. 도현은 망치를 고쳐쥐고 어둠 속 계단을 향해 몸을 던졌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모든 악몽의 설계자 박 집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밖에서는 번개가 내리꽂히며 운무르의 지붕을 때렸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다. 비밀 통로의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처럼 깊었다. 강도현이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습해졌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가 동굴 속의 메아리처럼 귓가를 때렸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해 이 저택의 지하에 거대한 벙커를 설계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박상철 집사가 쳐놓은 거미줄이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처형하는 사형장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콘크리트 복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육중한 철제 문이었다. 손잡이는 없었고 문 중앙에는 기이한 형태의 다이얼과 숫자판이 박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퍼즐이군. 도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숫자판을 응시했다. 일반적인 도어락이 아니었다. 이것은 건축학적 지식과 가문의 역사를 모르면 결코 풀 수 없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식 잠금 장치였다. 스피커에서 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도련님. 수위가 벌써 사모님의 허리까지 차올랐거든요. 이 문의 비밀번호는 할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비율입니다. 도련님이라면 아시겠지요. 도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장 사랑했던 비율. 일반인이라면 생일이나 기념일을 떠올리겠지만 할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완벽한 미매일을 추구했던 건축가였다. 황금비 골든 레시오 1.618. 도현은 중얼거렸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도출되는 신의 비율. 파르테논 신전부터 석굴암까지 관통하는 우주의 법칙. 하지만 숫자판에는 소수점을 입력할 수 없었다. 오직 4자리 숫자만 가능했다. 단순한 1618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건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도현은 문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폈다. 앵무족의 나우틸루스의 나선형 무늬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나선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의 회전수. 로즈 나선 로가리드믹 스파이럴. 도현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식이 전개되었다. 그는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으그기릭 끼릭.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5번, 다시 오른쪽으로 8번. 피보나치 수열의 순서대로 다이얼을 맞췄다. 철컥. 육중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도연은 어깨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안쪽은 거대한 미로였다. 콘크리트 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다. 그때 천장에 모니터가 켜지며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수조 안에 갇혀 있었다. 물은 이미 그녀의 가슴팍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수진은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외치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현은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오지마, 함정이야.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 수진아, 금방 갈게. 도현이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바닥의 타일이 미세하게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브리역 센서, 스윅. 양쪽 벽에서 날카로운 화살이 튀어나왔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화살들이 그의 등 위를 스치고 지나가 반대편 벽에 박혔다. 화살 촉에는 푸르스름한 독이 발라져 있었다.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이 미로는 바닥 전체가 지뢰밭이었다. 잘못된 타일을 밟으면 화살이 날아오거나 천장이 무너지거나 바닥이 꺼져 낙사하게 되어 있었다. 젠장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함정을 추가했어.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시각에 의존해서는 이 미로를 통과할 수 없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감각 공간을 느끼는 공감각을 깨워야 했다. 그는 망치로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통, 통. 소리의 울림을 통해 벽의 두께와 그 뒤에 숨겨진 기계장치의 위치를 파악했다. 무존기계 장치가 있는 쪽 바닥은 지지대가 튼튼해. 즉, 함정이 설치될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도현은 벽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암벽 등반을 하듯 벽의 틈새와 돌출된 부분을 밟으며 압력 센서가 깔린 바닥을 피했다. 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상처 입은 팔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수조 안에 갇힌 수진은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 차가운 지하수가 천을 뺏어가면서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박 집사가 보였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모니터를 통해 도연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정말 감동적인 형제애와 부부애로군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추악해질까요? 수진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당신 불쌍한 사람이네. 박 집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수조에 부착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쌍하다고 했어. 평생을 주인집 개처럼 살다가 기껏 한다는 복수가 이런 유치한 살인 노름이라니. 수진의 도발에 박 집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닥쳐, 너희가 뭘 알아. 내 어머니는 이 집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갔어. 너희 할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게 도연 씨 잘못이야. 당신은 그냥 질투하는 거야. 자신은 갖지 못한 재능사랑, 그리고 당당함을 가진 도연 씨가 부러워서 미치겠는 거지. 아니야. 박 집사가 와인잔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액체가 흩뿌려졌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야. 이 집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권리 아니, 당신은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당신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실까? 아니면 괴물이 되었구나 하며 우실까? 수진은 소설가 특유의 통찰력으로 박 집사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렸다. 박 집사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제어판으로 다가가 수위 조절 레버를 끝까지 올렸다. 으르릉. 수조 안으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거세졌다. 수진은 컥컥거리며 물을 들이켰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죽어. 고통스럽게 죽어라. 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익사해버려. 박 집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시각 도현은 미로의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은 길이 끊겨 있었다. 폭 5m의 거대한 구덩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바닥에는 날카로운 쇠창들이 꽂혀 있었다. 건너편에는
수진이 갇힌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였다. 도약해서 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주변에는 다리로 쓸만한 것도 없었다. 도현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배수관 파이프가 구덩이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몹시 낡고 부식되어 있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현은 망치와 드릴을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도움 닫기를 했다. 가자. 그는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허공을 가르며 손을 뻗어 배수관을 잡았다. 파이프가 휘어지며 끔찍한 금소금을 냈다. 천장에서 녹슨 나사들이 팅팅거리며 튀어나갔다. 도현의 몸이 허공에서 덜렁거렸다. 아래는 죽음의 쇠창밭이었다. 팔에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내려 손을 적셨다. 미끄러웠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었다. 그는 원숭이처럼 파이프에 매달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파이프가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조금만 더 3m, 2m. 마침내 건너편 땅에 발이 닿으려는 순간 파이프의 연결 부위가 완전히 끊어졌다. 과당. 도현은 건너편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파이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덩이 아래로 추락했다. 도현은 바닥을 구르며 충격을 흡수했지만 갈비뼈 쪽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신음할 틈도 없이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렸다. 문을 열자 유리벽 너머로 물속에 잠겨가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수진은 이제 코까지 물에 잠겨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감기고 있었다. 수진아. 도현은 강화유리 벽으로 달려가 망치로 내리쳤다. 강. 망치가 튕겨나갔다. 방탄유리였다.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박 집사가 스피커를 통해 비웃었다. 소용없습니다. 코끼리가 들이받아도 깨지지 않는 특수 유리입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시지요. 도현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건축가였다. 유리를 깨지 못한다면 유리를 지탱하는 프레임을 공략하면 된다. 그는 수조의 하단부 유리가 콘크리트 바닥과 맞물리는 지점을 살폈다. 실리콘과 금속 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도현은 전동 드릴을 꺼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제발 버텨줘. 그는 드릴 끝에 다이아몬드 코팅 비트를 끼우고 금속 프레임의 볼트를 향해 꽂았다. 윙! 드릴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다. 불꽃이 튀었다. 하나 둘, 볼트가 풀려나갔다. 하지만 물은 이미 수진의 머리 끝까지 차올랐다. 수진은 물속에서 눈을 뜬 채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안 돼, 안 돼. 도현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볼트를 푸는 속도로는 늦었다. 그는 가스토치를 꺼냈다. 그리고 프레임과 유리 사이에 고무 패킹을 향해 불을 뿜었다. 고무가 녹아내리며 틈이 생겼다. 도현은 그 틈새에 정치셀을 박아놓고 망치로 있는 힘껏 내리쳤다. 깡, 깡, 깡. 태워져라. 제발 터져라. 수압을 견디고 있던 유리가 한 점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다. 쩍. 유리 표면에 실금이 갔다. 그 금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도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망치를 휘둘렀다. 와장창.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엄청난 양의 물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와 도현을 덮쳤다. 도현은 물살에 휩쓸려 뒤로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 수진을 찾았다. 수진은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쉬지 않았다. 수진아 정신 차려. 이수진. 도현은 수진을 평평한 곳에 눕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흉부를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넷. 제발 숨 쉬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수진의 젖은 얼굴을 적셨다. 나 두고 가지마.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제발. 도현은 수진의 입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차가운 입술. 제발 온기가 돌아오기를. 쿨럭. 수진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다.
그녀의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흐릿한 눈을 떴다. 도현아, 수진아. 도현은 수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채 서로의 천을 느끼며 흐느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였다. 감동적이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네. 어둠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집사였다. 그는 한 손에는 와인잔을, 다른 한 손에는 긴 일본도 카타나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밖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 보였고 그 위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이 연극에 막을 내릴 시간이야. 무대는 옥상으로 옮기지. 비 오는 날의 장례식 꽤 운치 있지 않나. 박 집사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도현은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날 수 있겠어. 나 때문에 네가. 수진이 도현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울먹였다. 괜찮아. 이제 끝내러 가자. 도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망치와 드릴을 챙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닌 심판을 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저놈을 끝장내고 올게. 아니, 같이 가. 혼자는 안 보내. 수진은 비틀거리면서도 도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도끼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폭풍우가 기다리는 옥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최후의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무르의 지붕은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굽이치고 있었다. 검은 기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번개가 칠 때마다 젖은 기와는 뱀의 비늘처럼 번들거리며 차가운 광택을 뿜어냈다. 강도현과 이수진은 옥상 난간을 넘어 지붕 위로 발을 디뎠다. 발밑이 미끄러웠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수십 미터 아래에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바람은 태풍급으로 불어닥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그 지붕의 가장 높은 곳 용마루 위에 박상철 집사가 서 있었다. 그는 바람에 펄럭이는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불길했다. 그의 손에 들린 일본도 카타나가 번개 빛을 받아 서슬 퍼런 빛을 냈다. 환영합니다. 나의 무대, 나의 재단에 오신 것을. 박 집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광기 어린 목소리였다. 도현은 수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망치를 고쳐 잡았다. 박상철, 이제 그만해. 경찰이 오고 있어. 네가 이길 확률은 없어. 경찰, 하하하. 박 집사가 하늘을 향해 웃음을 터뜨렸다. 이 폭우 속에 산사태로 도로가 끊겼습니다. 헬기도 뜨지 못하는 날씨죠. 오늘 밤 이 산속은 고립된 섬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박 집사는 천천히 칼끝을 도현에게 겨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지. 차가운 새방에서 약 한 번 못 써보고 너희 가문이 호의호식할 때 내 어머니는 피를 토하며 죽어갔어. 그건 오해라고 했잖아. 할아버지는. 닥쳐. 변명은 지옥에 가서 해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집사가 지붕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늙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한 속도였다. 챙강. 박 집사의 칼이 도현의 머리를 노리고 내려쳐졌다. 도현은 황급히 망치자루로 칼날을 막아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엄청난 충격이 도현의 손목을 타고 전해졌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힘대결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문제는 발판이었다. 경사진 기와지붕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박 집사는 능숙하게 칼을 회수하며 도현의 하체를 노리고 횡으로 베어 들어왔다. 도현은 뒤로 점프하며 피했지만 발이 기와 틈에 걸려 휘청거렸다. 도현아, 아예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박 집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칼끝이 도현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겨우 그 정도입니까? 도련님 요리할 때 칼 좀 써보셨다더니 진짜 칼잡이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이군요. 박 집사가 비웃으며 다시 칼을 휘둘렀다. 춤을 추듯 현란한 검술이었다. 도현은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망치는 칼보다 리치가 짧았다. 접근해서 타격을 가해야 하는데 박 집사는 거리를 주지 않았다. 생각해라 강도현. 놈은 흥분 상태야. 하지만 동작은 훈련된 무도인처럼 정확해. 정면 승부로는 못 이겨. 도현은 주변을 살폈다. 젖은 기와 미끄러운 경사면, 그리고 곳곳에 솟아있는 굴뚝과 환기구, 건축가의 눈이 지붕의 구조를 분석했다. 이 기와 전통 방식이 아니야. 계량형 금속 기와야. 전도성이 높아.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번개가 곧 떨어질 기세였다. 도현은 박 집사를 유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굴뚝 뒤로 몸을 숨기며 도망치는 척했다. 어딜 도망가. 박 집사가 굴뚝을 돌아 칼을 찔러 넣어 얻다. 도현은 몸을 숙여 피하고 손에 쥐고 있던 드릴을 박 집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따위 걸로 박 집사가 칼로 드릴을 쳐냈다. 드릴은 허공을 날아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미끼였다. 도현은 그 순간을 노려 박 집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건 요리가 아니야. 철거다. 도현의 망치가 박 집사의 명치를 가격했다. 배역, 규혁. 박 집사가 숨이 막힌 듯 비틀거렸다. 도현은 연이어 박 집사의 손목을 내리치려 했지만 박 집사는 고통을 참고 반대 손으로 도현의 목을 졸랐다. 두 사람은 빗물에 젖은 지붕 위에서 뒤엉켜 뒹굴었다. 진흙탕 싸움이었다. 우아한 검술도 천재적인 두뇌 싸움도 필요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뿐이었다. 박 집사의 악력은 무시무시했다. 도현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다. 죽어버려. 박 집사의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때였다. 폐역,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집사의 머리가 앞으로 꺾였다. 수진이었다. 그녀가 기와 조각을 주어 박 집사의 뒤통수를 내려친 것이다.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수진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된 기와를 꽉 쥐고 있었다. 박 집사가 비틀거리며 도현을 놓아주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감싸쥐고 천천히 뒤를 돌아 수진을 노려보았다. 이 쥐새끼 같은 년이. 박 집사의 사리가 도현에서 수진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도현을 발로 차서 굴러 떨어뜨리고 수진을 향해 칼을 들었다. 내오부터 지옥으로 보내주마. 수진은 뒷걸음질 쳤다. 바로 뒤는 난간 없는 낭떠러지였다. 안 돼. 도현이 절규했다. 그는 미끄러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박 집사가 칼을 높이 쳐들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수진을 덮쳤다. 잘 가라. 칼이 내려오는 찰나 도현이 몸을 날렸다. 그는 수진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을 박 집사의 칼날에 내맡겼다. 서걱, 섬뜩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도현의 등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깊었다. 뼈까지 닿는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도현아.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도현을 끌어안았다. 도현의 몸이 무겁게 그녀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다. 박 집사는 칼을 뽑아내며 싸늘하게 웃었다. 사랑의 힘이라 눈물겹군. 그럼 이제 둘이 같이 꿰뚫어주지. 박 집사가 다시 한번 칼을 겨누고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 거대한 굉음이 하늘을 찢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옥상을 비췄다.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한 빛이었다. 거대한 검은색 헬리콥터가 폭풍우를 뚫고 저택 위로 하강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엄청난 바람에 박 집사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헬기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 단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상철, 당장 무기를 버려라 반복한다. 당장 무기를 버려. 경찰 헬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한 대의 민간 헬기가 떠 있었다. 헬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레페를 타고 옥상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아이, 이건... 박 집사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도로가 끊겼는데 어떻게 온 것인가? 그때 민간 헬기에서 확성기를 든 중년의 여성이 외쳤다. 도현의 어머니 강 회장 사모였다. 상철아, 제발 멈춰라. 네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오해다. 박 집사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오해, 웃기지 마. 당신들이 내 어머니를 버렸잖아. 편지 한 통 돈 한 푼 안 보내고 굶어 죽게 만들었잖아. 아니다, 우리는 매달 돈을 보냈어. 편지도 썼어. 하지만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거야. 너희 외삼촌이, 내 외삼촌이 그 돈을 전부 가로채고 편지를 태워버렸단 말이다. 박 집사의 동작이 멈췄다. 뭐, 외삼촌이... 증거가 있다. 내 외삼촌이 남긴 자백서와 횡령 기록을 찾았어. 우리는 널 찾으려고 30년을 헤맸다. 내 어머니 묘소도 우리가 매년 관리하고 있었어. 도연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옆에서 서류 가방을 흔들어 보였다. 빗물에 젖어가는 낡은 서류 뭉치들이 보였다. 박 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평생을 지탱해온 증오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외삼촌, 도박 중독자였던 그자. 어머니가 죽고 나서 자신을 고아원에 팔아넘긴 그자. 그자가 범인이었다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박 집사는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칼놀림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었다. 혼란과 절망뿐이었다. 그 틈을 타 레페를 타고 내려온 경찰 특공대가 박 집사를 포위했다. 무기 버리고 투항해 셋센다 하나둘. 박 집사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그는 힘없이 칼을 떨어뜨렸다. 챙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달려들어 박 집사를 제압했다. 그의 얼굴이 차가운 기와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도현아, 도현아, 정신 차려. 수지는 쓰러진 도현을 안고 오열했다. 도현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등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의료진이 헬기에서 뛰어내려 달려왔다. 비켜주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도현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수진의 우는 얼굴이 보였다. 수진아,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피 많이 흘려. 수진이 도현의 손을 꽉 잡았다. 도현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안 죽어. 나 IQ 높아서 죽는 타이밍도 계산하거든.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와. 도현은 손을 들어 수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 지우도 무사해. 경찰들이 데리고 나갔어. 다행이다. 도현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긴장이 풀리자 의식이 끊어지려 했다. 도현아, 자면 안 돼. 눈 떠. 수진의 절규가 멀어져 갔다. 빗소리도 헬기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차가운 빗물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강 회장과 사모가 달려와 도현을 둘러쌌다. 도현아, 내 아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다. 헬기가 이륙하며 운무루를 내려다보았다. 폭풍우 속에 잠긴 운무루. 그 거대한 저택은 마치 긴 악몽을 끝낸 짐승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붉은 피안화들이 빗속에서 처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은 헬기 안에서 도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살아줘. 그녀의 눈물이 도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이 도현이 기억하는 마지막 감각이었다. 헬기는 폭풍우를 뚫고 서울을 향해 날아갔다. 길고 길었던 운무루의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늘에서 번개가 마지막으로 번쩍이며 피투성이가 된 저택의 지붕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버려진 일본도 한 자루만이
쓸쓸하게 뒹굴고 있었다. 서울의 대학병원, VIP, 병동 창문 틈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풀이지어 꽃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강도현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휘젓고 있었다. 이 병원 영양사는 미각을 상실한 게 분명해. 어떻게 미역국에서 아무 맛도 안 날 수가 있지. 간장도 안 쓰고 소금도 안 쓴 것 같아. 이건 그냥 뜨거운 물에 미역을 헹군 수준이라고. 옆에서 사과를 깎던 이수진이 픽 웃으며 도현의 입에 사과 조각을 물려주었다. 잔소리 그만하고 드세요, 강 셰프님. 등에 칼침 맞고 살아난 지 한 달도 안 된 환자가 무슨 미식 타령이야. 미식은 내 삶의 원동력이야. 퇴원만 해봐라.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사골 국물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도현이 투덜거리면서도 수진이 주는 사과를 넙죽넙죽 받아먹었다. 그의 안색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등 뒤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다행히 장기는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녀는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도현은 장난기를 거두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네가 살렸잖아. 옥상에서 기왓장으로 박집사 내려칠 때 진짜 멋있었어. 내 소설 속 여전사 같았다고. 시끄러워. 수진이 얼굴을 붉혔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강지우가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수수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훨씬 편안해 보였다. 오빠, 언니. 지우는 침대맡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왔어,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도현이 침대 옆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지우는 주저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박 집사 말만 믿고 오빠랑 언니한테 총까지 겨누고. 수진이 다가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잘못 아니야, 지우야. 그 사람이 널 심리적으로 조종한 거야.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가 자책할 필요 없어. 맞아. 그리고 덕분에 우리 남매 묵은 오해도 풀었잖아. 네가 그렇게 서러움이 많은 줄 몰랐어. 오빠가 무심했던 거 인정할게. 앞으론 재산이든 사랑이든 공평하게 n분의 1이다. 도현의 농담에 지우가 울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박 집사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교도소에 수감됐어. 살인 미수 납치 감금. 형량이 꽤 나올 거야. 하지만 변호사 말로는 본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서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대. 박상철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리고 도현의 부모님이 가져온 증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외삼촌이 저지른 횡령과 폐륜 행위를 확인한 뒤 30년 동안 품어왔던 오해와 증오를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는 유치장에서 도현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도련님, 아니 강도현 씨, 늦었지만 사죄드립니다. 운무르의 저주는 제가 만든 허상이었습니다. 부디 그곳을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어. 악몽은 끝났어. 도현이 지우와 수진의 손을 포개어 잡았다. 병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온했다. 자트. 6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강원도의 산속 운무르 윤우루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음산하게 저택을 덮고 있던 담쟁이 덩굴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검게 썩어가던 목재 기둥들은 밝은 색의 오크통나무로 교체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빛이었다. 도현은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저택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어둡고 폐쇄적이었던 외벽을 허물고 통유리창을 설치해 자연광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귀신이 나올 것 같던 복도는 갤러리처럼 화사한 그림들로 채워졌다. 죽음의 꽃이라 불리던 석산 피아노와 밭은 모두 갈아엎었다. 그 자리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노란색 프리지어와 도현이 좋아하는 허브 정원이 들어섰다.
와, 대박이다. 이게 그 귀신 나오던 집 맞아. 집들이에 초대된 수진의 출판사 편집장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 작가님, 이런 데서 글 쓰면 영감이 막 솟구치겠는데요. 넓어진 정원에서는 바비큐 파티가 한창이었다.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샐러드를 나르고 있었고 도연의 부모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손님들과 와인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강도현 셰프는 정원 한가운데 설치된 야외 키친에서 현란한 불쇼를 선보이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메인 요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스테이크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마치 우리 부부의 사랑 같죠. 도현이 윙크를 날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우습게 보지 않았다. 그 앞치마 아래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선을 넘었던 전사의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은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갓 인쇄된 신작 소설책이 놓여 있었다. 제목, 운무루의 살인. 저자, 이수진. 그녀는 이번 사건을 모티브로 팩션 소설을 썼고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물론 도현은 내 활약상이 너무 축소된 거 아니냐. 며 불평했지만 수진은 주인공 버프 좀 뺐어. 너무 완벽하면 독자들이 재수 없어 해. 라고 일축했다. 여보, 뭐해? 고기 다 식는다. 도현이 접시를 들고 다가왔다. 생각 좀 하느라고. 이 집 정말 좋아졌네. 예전에 그 곰팡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당연하지. 내가 누구냐? 천재 건축가 강도현 아니시냐? 황희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바꿨거든. 이제 여기엔 나쁜 공기도 나쁜 사람도 못 들어와. 도현이 수진의 옆에 앉아 스테이크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었다. 아하세요. 수진이 고기를 받아 먹으며 물었다. 근데 그 지하 미로는 어떻게 했어? 다 메워버렸어. 아니, 거긴 내 와인 저장고랑 게임룸으로 개조했어. 박 집사의 함정들은 다 철거하고 방탄유리 수조는 아쿠아리움으로 만들었지. 나중에 아이 생기면 보여주려고. 뭐 아이 김칫국부터 마시네. 수진이 피식 웃었다.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잖아. 도현이 능글맞게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고요해진 저택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예전 같으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릴 법한 밤이었지만 지금은 풀벌레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2층 테라스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다. 수진아. 응. 나 그날 옥상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도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런데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었어. 널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무서웠어. 네가 울까봐, 네가 다시는 웃지 못할까봐. 수진은 도현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에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도 그랬어. 네가 없으면 내 소설의 주인공도 없는 거니까. 도현이 수진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약속할게. 앞으론 위험한 일 없을 거야. 그냥 너랑 텃밭에서 상추 심고 된장찌개 끓이고 가끔은 네가 마감에 쫓길 때 야식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시시하고 평범하게 늙어갈 거야.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던데. 우린 IQ 합쳐서 300이 넘잖아. 그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노현아, 사랑해. 나의 건축가, 나의 요리사, 나의 보디가드. 나도 사랑해. 나의 탐정, 나의 작가, 나의 여왕님. 도연이 수진에게 입을 맞췄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운무루, 윤무르. 무루, 구름과 안개가 머무는 누각이라는 뜻이었지만 이제 그 이름의 의미는 바뀌었다. 운윤, 이 트이고 무우타락에 사랑이 머무는 리우곳으로. 저택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 산속의 어둠을 밝혔다. 그 빛은 다시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하는 한, 이것으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No 작품을 matter 위한 what you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You will never 여러분의 truly be 소중한 one of 댓글과 them.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No matter 들어주셔서 what you do, 감사합니다. You will never truly 다음 be one 이야기에서 of them.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